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태성. 짠. 예스. 네. 자, 우리가 현대사 지금 들어왔는데요. 정말 저는 현대사는 정말 기적의 역사다. 사실 이 부분은 전 국뽕옵니다. 이런 역사가 없어요. 정말 그 짧은 단기간에 이뤄낸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우리 민주주의 역사 오늘 지금 배울 내용인데 되게 황당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왜 이따위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서구 유럽 선진국의 그 민주주의 역사가 대략 한 300년입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거를 한 5, 60년 만에 다 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긴 한 300년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5, 60년 만에 해치우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그 내용들이 좀 어이없고 황당할지라도 어쨌건 우리는 하나씩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지금 세계에서도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어떤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보시라라는 말.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정부 순서들 한번 볼게요.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아이 참, 여러분들 이게 저는 그냥 삶이었거든요. 삶 속에 있는 그런, 왜냐면 저도 대통령을 뽑고 이제 그랬으니까. 근데 역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게 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네. 어쨌거나 그 정부별로 우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내용을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주의 역사, 일단 독재가 있었고요. 그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싸웠고요. 그 과정 속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이라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성장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 정부 초대 정부죠. 이승만 정부 여당은 자유당입니다. 여당도 한번 키워드가 되니까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유당 나오면 이건 이승만 정부입니다. 자, 일단 이 이승만 정부는요 어떻게 출범했냐면 우리 배운 거예요, 복습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50총선, 50총선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됐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 제헌헌법의 내용이 대통령제를 어떻게 뽑느냐. 간선제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간선제. 국회에서 뽑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직접 뽑는 직접 선거, 직선제지만 이 당시에는 간선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뭐 김구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이승만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이 대통령은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이제 뽑는 거예요. 뽑는 건데 이 제헌헌법을 만들었던 제헌의회, 제헌국회죠. 이 제헌국회의 임기는 2년이었어요. 2년이었습니다. 2년. 2년, 왜냐면 이건 이제 원래 이제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4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그 국회의원들만 이제 헌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 임무라서 2년으로 짧았습니다. 이제 2년이 끝났고 이제 1948년에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2년 뒤니까 50년. 50년에 다시 총선을 치른 거예요. 국회의원을 다시 뽑기 위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50년 총선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떨어졌어요. 이승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온 거라.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을 어디서 뽑는 거예요? 국회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 됐잖아, 지금 이승만 정부가. 출범했잖아? 근데 1950년 총선에서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왔어. 자, 그럼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면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뽑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들어왔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이에요. 룰이 있으면 그 룰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그 약속을, 그 룰을 지키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의 그 건강함이 상실된 거죠. 굉장히 아픈 부분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짧은 역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쭉 발전시켜 왔지만 그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픈 부분들의 대부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저런 변명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합리화될 수 있거든요. 그냥 약속이 지켜지면 약속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정치인들도 보면 뭔가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 근데 막 손바닥 뒤집어. 나 그런 거 짜증나. 진짜 짜증나요. 그런 사람들은 뽑히면 안 돼. 우리 유권자들이 기억해야 돼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을 떨어뜨려야 돼요. 자꾸 뽑아주면은 안 돼. 어쨌건 이승만 정부가 지금 이렇게 룰대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더 하고 싶은 거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더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룰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개헌을 하는 겁니다. 1차 개헌이 이제 바로 나온 건데 1차 개헌을 이제 우리 다른 말로 발췌 개헌이라고 그래요. 발췌라고 하는 말 알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발췌한다, 뭐 뽑는다, 라고 하는 거. 이 발췌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좋은 거 뽑고 발췌하고, 내각 책임제에서 좋은 거 뽑고,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의회, 예? 거기서 중요한 거, 좋은 것들만 뽑아가지고 만든 그 개헌안.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이 발췌 개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직선제라는 거예요. 직선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왜 이승만 정부가 그러면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를 선택했을까?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면 국회에서는 지금 이승만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묻겠다. 국회의원들이 아닌 국민들한테 직접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6.25 전쟁 중이었어요. 6.25 전쟁 중이었어요. 왜 전쟁 중에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어쨌거나 저 리더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리더를 바꿔? 불안할 것 같아요. 일단 전쟁 끝낼 때까지는 그냥 가자. 이게 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그 심리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룰을 바꾼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로 가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통령 직선제를 가려면은 그 개헌을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헌 이거 동의해 준 사람도 누구예요? 국회의원들 아니야.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지지 안 해.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국회의원, 이게 바로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초퇴근하는 그 차를 막아가지고 그 차를 통째로 들고 포크레인을 이용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지하 고문실에서 엄청 협박하고, 야 이거 통과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안 해? 너희들 가지고 내가 가만히 안 둬둔다. 뭐 이런 식으로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억지로 통과를 시킵니다. 이때도 이게 보면요, 이게 비밀 투표가 아니에요. 예.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시오. 주위에 막 깡패들 경관들 막 있는 상태에서 찬성하는 사람들 일어나시오. 뭐 보이는 거야, 누가 찬성 누가 반대하는지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 게 바로 부산 정치 파동.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 이걸 그냥 통과시켜버려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을 했고 그 결과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한 번, 그리고 이렇게 발췌계 두 번 된 거예요. 대통령은 두 번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한 번 선거 나와가지고 한 번 더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딱 두 번, 인기가 좋으면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거.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4년. 트럼프가 4년 하고 끝났잖아. 그죠? 예. 두 번 더 할 수 있어요. 두 번. 자, 문제는 뭐냐면 두 번 했잖아.
두 번 했다고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헌법에 약속이 이렇게 나왔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한 거예요. 안 해야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고요. 그런데 또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약속 룰을 또 바꿔요. 정말 요런 게 제일 좀 속상해요. 예. 민주주의가 약속을 지키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게 2차 개헌이에요. 2차 개헌이 뭐냐면 이게 4.4.5입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4.4.5입은 뭐냐면 왜 이게 반올림 그리고 버림이에요. 4 이하면 버리고 5 이상이면 올린다. 반올림 법칙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요. 나 이거 민망해 죽겠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승만 대통령이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다른 사람은 또 아니야. 또 초대 대통령 한해서야.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그러니까 두 번 아니라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2차 개헌의 핵심이야. 자,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부결됐어요.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준 거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땅땅땅. 네, 끝났어요. 끝났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끝났거든. 망치 때리고 끝난 거야. 그런데 며칠 뒤에 이건 부결된 거 아니다 라는 어느 수학자의 논리를 끌고 와요. 뭐냐면 203명 거기서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개헌안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면 계산을 해보세요. 몇이 나오냐면 203의 3분의 2 이상은 135.333이 나와요. 그러니까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통과해요. 그러니까 135.333이니까 몇 표가 나와야 통과지? 이거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136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뚜껑을 열었더니 135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결됐어요. 그런데 대박. 4.4.5입 논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4.4.5입. 무슨 말이냐면 원래 사람은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나는 1이야. 나의 0.3이 뭐야? 그게 존재가 돼? 그건 또 그래. 나는 완전체잖아. 나는 1이지. 나의 뭐 0.3 이런 게 존재하지.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나는 그냥 늘 1이지 뭐. 그죠? 그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135명의 0.3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소수점은 4.4.5입 원칙에 의해서 버리거나 올려야 한다. 근데 0.3이니까 버리는 게 맞다. 즉 203의 3분의 2 이상은 135명이다. 그걸 또 가만히 듣고 보면 또 그럴듯해. 어디서 이런 기괴한 논리를 들고 와가지고 부결되었던 표를요 다 뒤집어서 가결을 시켜버립니다. 우와, 이거 황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요. 3번 된 거야. 정말 놀라워. 자,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집니다. 자유당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반공체제를 강화하면서 이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자기 정적들을 그냥 간첩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진보당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진보당 당수가 이 조봉암이라는 그 인물이었는데 이 조봉암의 진보당의 그 평화통일론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면 안 돼. 평화통일은 곧 바로 북한 빨갱이들의 주장과 유사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은 평화통일을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이 당시 평화통일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 북한의 논리다. 라고 해서 조봉암을 사형까지 시킵니다. 이 조봉암이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던 인물이에요. 이승만과 함께 라이벌 관계로 붙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물을 사형을 시킵니다. 와,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
시간이 아주 흘러서 나중에 요 근래에 이 조봉암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뭐야 이거? 사람을 죽여놓고 무죄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얘기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속입니다.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비판적인 세력이 었던 경향신문 폐간. 그냥 막 언론 찍어 누르고 그냥 라이벌 있으면 죽여버리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거야.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진짜 이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결국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 1960년도에 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60년대 대선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너무 많아. 80대야, 80대.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야? 대한제국부터 출발해가지고 막 독립협회 막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 당시 헌법에서 이 당시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제가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의 유고 시에는 그 전권을 누가 가져가냐면 부통령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자유당이 지금 정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자유당의 대통령이 지금 이승만이야. 이승만. 부통령은 이기붕.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후보로 나왔는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돼가지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부통령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이기붕의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야당의 장면 이제 부통령 후보,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나왔거든. 여기 이제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는 조병옥이 있는데 조병옥은 결국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이 돼서 결국 이제 공석이 돼버리고 이 부통령 후보가 이제 중요한 건 부통령 후보.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부통령의 장면이 만약에 있다면 정권은 자유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 대선은 부통령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부통령. 근데 중요한 건 이기붕이 인기가 없다니까. 이게 장면이 될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자유당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이러다 정권 뺏기겠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권 뺏기겠다 이제 이런 위기감이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정권을 뺏기면 돼요. 아니, 순리대로 가라고요. 순리대로. 얼마나 못하면은 국민들이 정권을 옮기겠어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면 되는 거야.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여기서 이게 민주주의가 어그러지는 거야. 뭘 했냐면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질러요. 이게 그 유명한 1960년 3.15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거를 치렀냐면, 야, 이 대박이야. 예를 들면 마을의 유권자가 100명이야. 100명이 투표를 해야 돼. 근데 뚜껑을 열었어. 그랬더니 이승만,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가 나온 거야. 이게 말이 돼? 유권자 수는 100명인데 찬성표가 150표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리 집어넣은 거지. 주책맞게도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들도 놀란 거야.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숫자를 아예 다운시키기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3.15 부정선거를 벌어진 모습을 본 거야. 누가?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반장을 이렇게 안 뽑아요. 이렇게 뽑는 반장 선거가 어딨냐고. 근데 어른들이 막 대통령을 뽑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제가 이야기했죠. 학생은 역사의 거인이라고.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아니요. 옳지 않음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이야기했던 그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학생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초등학생까지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4.19 혁명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부정한 모습을 보이면 이거는 무너져야죠. 무너져야죠. 이게 바로 4.19 혁명이더라.
3.15 부정 이 3월 15일 날 이때 이제 그 마산에서 이렇게 부정 선거를 막 하는 모습 보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김주열 학생이 사라집니다. 실종이 돼요. 실종이 되고 며칠 뒤에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오릅니다. 떠올랐는데 눈에 최루탄을 맞은 상태로 떠올라요. 그게 사진으로 신문으로 공개가 됩니다. 지금 제가 봐도 너무 처참해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팍 열받는 거예요. 야, 이게 최루탄을 지금 애한테 쏴가지고 죽인 거야? 이게 이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막 전국적인 어떤 그 시위가 펼쳐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의 키워드, 부정선거, 김주열, 그리고 이승만의 하야. 요 세 가지, 하나, 둘, 셋, 요 키워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진짜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허정, 이제 외무부 장관이기도 했죠. 이 허정이 과도 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정부가 갑자기 무너졌으니까 뭔가 과도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섰고, 이 허정 과도 내각이 이제 개헌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정말 뭐 헌법이 너덜너덜해졌잖아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헌법, 그리고 대통령제 이거 문제 심각하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바로 내각 책임제 개헌, 여기 3차 개헌이에요. 1차 개헌이 발췌 개헌, 2차 개헌이 4.4 5.입 개헌, 3차 개헌이 바로 내각 책임제 개헌이에요. 요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내각 책임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집권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집권당에서 장관도 나오고 차관도 나오고 뭐 총리도 나오고 다. 일본 알죠, 여러분들? 일본이 내각 책임지잖아요. 영국도 내각 책임지고요. 집권당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권당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부는 좀 따르죠. 물론 집권 여당이긴 하지만 그건 여당일 뿐이지 그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건 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또 책임을 짓는, 대통령이 책임을 짓는 거라고요. 근데 내각 책임제는 국회가, 집권당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권당에서 총리를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총리가 모든 걸 이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각 책임제의 양원제. 양원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식 상원 하원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격이 이제 민의원이고요. 상원격이 참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의원과 참의원, 이렇게 양원제를 기반으로 한 3차 개헌에 의해서 장면 내각이 그래서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는 최초이자 마지막이에요. 여기 내각 책임제, 장면 내각이 들어서는 겁니다. 4.19 혁명의 결국은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배워야 돼. 약속을 지키는 거. 민주주의는 깔끔하게 룰대로 가는 거예요. 그 룰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리고 룰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된 거야. 안 되니까 결국 4.19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쫓겨나들, 하와이로 쫓겨나들 가잖아.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냐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4.19 혁명의 결과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최초이자 마지막 내각 책임제. 자, 들어서게 되는데, 내각 책임제로 들어서게 되니까 이때 이 혁명의 정부가 이 장면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야기하지 못했던 막 그냥 반공 체제 속에서 막 그냥 막 찍어 누르고 막 조봉아 막 사형, 그다음 막 경향신문 폐가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제대로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쩌면 혁명에 의해서 장면 정부가 들어선 거 아닙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민주주의 마구마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구마구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을 위기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바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이 이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이거 특수한 상황인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지금 우리 그런 상황인데 그냥 북한 초동 어떡할 건데? 전쟁할 거야? 이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으로 들어섰던 그 혁명정부, 장면정부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자, 이 정변, 이 정치군인들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이 정치군인이 등장한 것이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합의를 본 내용 아닙니까? 그 국민들이 합의를 본 내용을 자기들이 뭔데?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이 있어요. 그 주권자 국민들이 결정을 한 내용이에요. 장면내가 출범시켰단 말이야. 근데 자기들이 뭔데? 뭔데 그걸 뒤집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걸 왜 정치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뒤집냐고요. 왜냐면 이런 선례가 보이면 또 뒤에 이거 따라한다니까요. 군인들은 나라 지켜야지. 나라 지켜야지 왜 자꾸 정치 쪽으로 오냐고요. 이 모습들을 보이면 또 따라한다고요. 실제로 따라하죠. 분명히 박정희 그 소장이 자기 옷을 벗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나와 같은 이런 군인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웃기는 거야. 자기가 선례를 보였으면 또 나온다니까요. 결국 나중에 또 누가 나와? 전두환 정치군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박정희 봤거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어쨌건 이 정치군인이 등장을 하면서 5.16 군사정변을 통해 가지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 국가재건 최고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초법적인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군인들이 여러분들 당시로 보면 초엘리트이긴 해요. 당시 어떤 그 교육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미군이 있잖아요. 미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선진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최고 엘리트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 속에서는 정말 구국의 결단, 나라를 좀 더 이렇게 일으켜 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갖고 지금 이렇게 온 거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약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룰을 깬 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자, 이러면서 이 장면 정부를 지탱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부정합니다. 내각 책임제 양원제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한테 안 맞아. 다시 대통령제. 그래서 다시 5차 개헌. 왜 4차 개헌 어디 있냐고요? 4차 개헌은 뭐냐면 장면 내각이 한 번 더 개헌을 해요. 근데 그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 개헌이 아니고요. 3.15 부정선거 사범들 죄를 저질렀잖아요. 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소급입법. 그래서 그거는 그 개헌입니다. 그거는 패스하고요. 5차 개헌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 직선제 단원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직. 왜냐면 대통령 이제 박정희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이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박정희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어쨌건 지금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어. 오히려 군사정부로 지금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명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건 뭘까? 가난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어쨌건 정적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정말 거지 같은 나라, 너무 가난했거든. 이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든 잘 살게 해줘야 명분을 얻을 거 아니에요. 명분을.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 발전입니다. 여기에 올인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경제 발전 뭐가 있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니까. 너무 가난한, 완전 정말 너무 가난하다니까. 돈이 없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해결할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일본과 수교하는 방법 플러스 베트남 파병,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사실 이 일본과의 수교가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일본의 사과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민지에 대한 사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정부는 사과 따윈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돈이 필요했거든. 그런데 민족적 정서는 그거 아니잖아요. 일본이 지금 35년 동안 우리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그들하고 다시 손잡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요. 근데 박정희 정부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경제 발전이 중요하니까. 결국 일본의 사과 없이 수교를 강행하려고 하니까 6.3 시위. 엄청났죠. 4.19 혁명이 뒤에 이어가지고 또 6.3 시위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6.3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막 계엄령 떨어지고 막 위수령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도요. 엄청난 시위였습니다. 엄청난 시위. 결국은 강행을 했고 한일 수교를 통해 가지고 무상으로 돈을 받아와서 그걸로 이 경제를 경제 발전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또 이제 베트남 파병까지 하고요. 자, 어쨌건 간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2번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대한 그 평가를 국민들이 해준 거예요. 그래 박정희 정부 5.16 군사정변으로 뭐 정책 명분은 좀 없었지만 어쨌건 간에 정말 이 가난했던 나라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오케이. 박정희 정부 오케이 난 인정. 그 2번 됐어요. 2번이나 된 거야. 저는 이 정도면 성과를 인정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아마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물러났으면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2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얘기했잖아.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룰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약속을 깨요. 한 번만 더 하겠대. 한 번만 더 하겠대. 이게 이제 또 6차 개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헌사가 대부분 보면은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헌법은요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 역사 길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헌법을 바꾼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미국 헌법 보면 이상해. 거기 이상하잖아요.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500표 499표 나왔으면 500표 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안 그래. 거기는 무슨 뭐 한 주가 그냥 통째로 표를 막 가져가. 실제적으로 500표에 499인데도 불구하고 499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해요. 트럼프가 이제 그런 방식이잖아, 지금. 뭐 이상해. 근데 미국인들도 이거 이상하다고 봐요. 이거 헌법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데 그냥 가요. 헌법은 그런 거예요. 한 번 지켜진 그 큰 최상위의 그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기도 바쁘죠. 지금 9번이나 바꾼다, 이제. 대부분이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안 할게요. 라고 삼성전자를 한 거야. 오케이. 어차피 경제 성장이 있으니까, 박정희 정부 인정할게. 그래서 한 번 더 시켜줬어요. 오케이. 약속을 안 지켰지만, 그래도 경제 성장에 대한 평가가 있으니까 지켜준 거예요. 오케이. 좋아. 그런데, 이 박정희 정부가, 이제는 아예 저 약속들 자체를 무시합니다. 다시 개헌을 해요. 7차 개헌. 이게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라는 거예요. 유신헌법. 유신헌법은 뭐냐면 대통령 종신제.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 이승만 정부 때 4.4 5.2 개헌, 2차 개헌. 그 4.4 5.2 개헌이 뭐예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열어준 거예요. 그게 4.4 5.2 개헌이에요. 근데 이 유신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니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기회 자체를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야. 이게 유신헌법이야. 야,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건 거의 제왕적 통치질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 7차 개헌, 요거 하기 전에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거야. 아니, 이제까지 북한은 우리 적이었고, 북괴였고, 무찌르자 공산당. 그들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 그런데 갑자기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가 돼요. 우리가 통일될 수 있대. 뭐야 이게? 거의 충격이었지. 그리고 10월 달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고 있어야 된다.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 북한의
적화 통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10월 유신이야. 대통령 간선제. 임기 6년. 임기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종신제 아닌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 대통령을 어디서 뽑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아요. 이거 거의 박수부대야. 찬성 거의 100%. 그러니까 결국 이 6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6년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박수! 그럼 또 대통령. 죽어되게 대통령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줍니다. 와우.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나라 아니야, 우리나라가.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 이게 말이 추천이지 임명이에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뽑아. 3분의 1을, 국회의원을. 이거는 거의 뭐, 이거는 내가 볼 때 조선 왕보다 더 힘이 센 어마어마한 이 권력을 대통령에 몰아줘 버린 거예요. 비상식적인 헌법이죠.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이에요. 여기에 반발해? 그럼 아예 헌법을 정지시키는 긴급조치권. 와, 셉니다. 이거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7차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끝이 안 좋아요. 이게 내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왜 이렇게 역사를 무시할까? 역사를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는요,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집단 지성이 모여져 가지고 그들이 합의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좀 뭐 고통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너무 이거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야.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집권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79년도에 YH 무역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가발 공장이에요. YH 무역회사가 가발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시위를 하는 거죠. 근데 야당 당사에 들어가가지고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 야당 당사에 공권력이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노동을 끌고 내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자가 떨어져서 죽는 일까지 벌어져요. 이러자 그 야당은 이거 당시 김영삼 총재가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았고 도대체 미국은 뭐 하고 있냐, 유엔은 뭐 하고 있냐, 이런 독재자를 이게 왜 국제사회가 이거 인정을 하고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엄청나게 얘기해. 그러자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야, 이거 그래도 야당 당수인데.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자 다시 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독재다. 라고 하면서 부산 마산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부마항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마항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차지철, 이 두 세력이 부딪혀요. 차지철은 탱크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결국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에게 총을 쏘는 12.16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경제 성장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 끝이 이런 끝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거야. 이게 바로 1979년 11월 사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무너졌으면 이제 민주화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여기에 다시 또 정치군이 등장하네. 이걸 우리는 신군부라 그래. 신군부. 누구야?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또 등장하는 거야. 이게 바로 12.12 사태. 하극상이 벌어지면서 또 한 번의 정치 군인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옵니다. 민정당 이제 나올 거예요.
이 신군부가 들어서니까 당연히 저항이 있겠죠.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또 왜 군인들이 또 등장을 해? 라고 해서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국의 계엄령을 때려버려요. 이 신군부에서. 이러면서 전국적에 있는 이 시위들이 꾹 눌러진 거예요. 그런데 한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시위가 이루어집니다. 거기 어디면 광주예요. 거기 바로 광주예요. 광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에서만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국에서 벌어졌어요. 전국에서 벌어졌고 광주 지역에서는 계엄령 하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웠기 때문에 광주가 집중 타겟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부산일 수도 있고 대전일 수도 있고 서울일 수도 있었어요. 어딘지 타겟 잡아가지고 지금 찍어 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광주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광주에 빚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주는 부산일 수도 있었고 대전일 수도 있었고 다 같이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주가 타겟이 된 거예요. 자, 이 광주에서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전개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호는 뭐였냐면 계엄령 해제하라. 유신헌법 폐지하라. 이건 이제 전국적인 구호였어요. 거기 이제 광주도 이제 그 구호를 외치게 된 것이죠. 여기 이제 계엄군이 들어가자 이 계엄군에 맞서기 위해서 시민군이 조직된다는 거. 요게 이제 5.18 민주화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시민군이 조직된다는 거. 네. 5.18 민주화운동 시민군이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네. 결국 전남도청에 계엄군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시민군을 진압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끝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이 계엄군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맨 마지막 그 전남도청을 지키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계엄군이 밀려들어오게 되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았어요. 이 5.18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불법적 방법으로 진압을 했던 신군부, 전두환 정부는요.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죠. 시민들에게 총을 쏘면서 집권하는 세력이에요. 정통성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이 끝났지만 1981년 5월 18일 되면 다시 일어나는 거고 82년 5월 18일 되면 또 다시 일어나는 거고 83년 5월 18일 되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5월 18일만 되면 전두환 정부의 정통성 없으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냐면 그게 87년 6월 항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즉 5.18 민주화운동은 5.18 민주화로 끝난 게 아니에요. 5.18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여정은 6월 항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이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전두환 정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걸 이제 줄여서 국보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5.16 군사정변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만들어졌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이 신군부가 만든 게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그 박정희 정치군인의 국가재건 최고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헌법을 또 바꿉니다. 8차 개헌. 유신헌법과 성격이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대통령 간선제 또 체육관에서 뽑아요. 또 체육관에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 뽑습니다. 아까 그 유신헌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 뽑는데 단임제예요. 임기 7년이에요. 단임제. 유신헌법은 여러분들 임기 6년이지만 의미 없는 6년이고 종신제였잖아요. 그죠? 가능하도록 열어놨잖아요. 이거는 한 번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7년간 딱 한 번만 하겠다. 이게 바로 8차 개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정부가 출범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대통령을 자꾸 체육관에서 뽑는 거야. 아니, 국가의 주권자가 국민인데 국민이 대통령 뽑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뭐 책도 빡빡빡빡 박수 치면서 대통령 뽑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쫙 지나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 또 가가지고 또 이제 전두환에서 누구한테 주려고 해? 노태우한테 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쥐네들 마음대로 권력을 막 주는 거야. 이 말이 안 되죠 이거. 국민이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굉장히 이 국민들은 직선제. 국민들이 뽑겠다. 라고 굉장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박차버리죠. 전두환 정부에서 1987년 4월 13일 호환 조치를 발표합니다. 보호한다, 지킨다는 거예요. 뭐를? 헌법을. 이 헌법이 뭐냐면 바로 이 8차 개헌.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이 헌법을 지키겠다. 이게 바로 4.13 호환 조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6월 민주항쟁의 키워드. 전두환 정부가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4.19 연민 때 김주열이 있었죠? 6월 항쟁 때는 박종철이 있습니다. 물고문을 한 거예요. 물고문했는데 경찰 발표가 뭐 탁 치니까 그냥 심장마비로 억하고 죽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정통성 없죠. 거짓말 해야 되죠. 사람 죽이죠.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결국은 들고 일하는 거예요. 호환철폐. 4.13 호환철폐. 대통령 직선제. 독재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또 이한열이 또 최루탄에 맞고 쓰러지는 일. 나중에 결국 죽게 되죠. 키워드 박종철, 이한열. 예, 이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노태우, 집권여당 민정당 집권여당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수용하겠다. 이거 8차 개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 직선제 수용하겠다. 6.29 선언. 이게 항복한 거예요.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됐고 드디어 직선제를 쟁취한 거죠. 직선제 키워드 세 번째. 6월 항쟁의 결과 직선제를 쟁취한 겁니다. 유신헌법부터 여러분들 거의 뭐 한 18년 동안을 지금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못 뽑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드디어 6월 항쟁의 결과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9차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9차 개헌. 그 9차 개헌의 결과가 바로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가 나온 것이죠. 임기 5년. 이게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직까지 87년 체제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직까지 87년 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는 87년 체제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5년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내가 볼 때는 애매해요. 애매해. 대통령제를 하려면 4년 중임. 뭐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면은 뭐 대통령제가 너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내각 책임제로 한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뭔가 언제든 이 87년 체제가 너무 오래 지금 뭐 30년 87년부터 지금 2022년이니까 어이구 이거 뭐 이렇게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 6월 항쟁의 결과 속에서 우리 지금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쨌건 직선제해서 근데 이게 또 야당이 또 이게 거의 지금 야당이 정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야당이 분열을 하네. 김대중 후보 따로, 김영삼 후보 따로. 아이고. 결국은 이게 물러나야 되는 정부인데 결국은 30%대 30%대 돼요. 대통령을 30%대 대통령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이 합치면은 압도적으로 돼야 되는데 날려버린 거예요. 결국은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노태우 정부는 이제 뭘 했냐면은 대표적인 서울 올림픽 대회를 치르게 되었죠. 호돌이. 네. 그다음에 북방 외교. 노태우 정부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제 어떤 냉전, 이념 여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련과도 수교하고 중국과도 수교하는 북방 외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고 김영삼 정부는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으니까 경기도지사 뽑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결국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죠. 검찰 구형으로 사형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아이고, 두 사람 다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지금 흘러갔잖아요. 그죠? 결국 두 사람은 사과하지 않고 갔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섰고요. 김대중은 이제 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역사예요.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왔어요. 그죠? 아, 진짜 뭐 4.4.5입은 또 무엇이며 유신헌법은 또 무엇이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약속 지키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그것만 놓고 보면 정말 엉망이야. 너덜너덜해. 하지만 그 짧은 과정 속에서도 4.19, 5.18,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그 튼튼한 민주주의의 전진이 있으면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흘렸던 땀과 피, 그것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하잖아요. 그 투표 한 장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들. 투표용지를 안 준 거야, 아니야. 체육관에서 다 자기들이 뽑아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투표는요, 정말, 저는 투표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준 역사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더 좋은 사람을 뽑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투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는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적의 역사를 봤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은요. 경제의 또 이 발전의 한강의 기적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의 기적의 역사, 산업화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